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환경 문제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환경 문제 현황, 그 크게 보면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고체 형태로 된 오염 물질, 액체 형태로 된 오염 물질, 기체 형태로 된 오염 물질이 있죠. 그래서 고체 형태로 된 오염 물질을 우리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 이야기하고, 어, 액체형 기체 형태를 대기 오염 물질, 액체 형태를 수질 오염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이렇게 크게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오염 물질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쓰레기나 폐기물과 관련된 고체 형태의 오염 물질과 관련해서는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버릴 것인가, 버리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저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초점이겠죠. 어떻게 버릴 거고,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어떻게 버릴 거고,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포인트가 되겠죠. 버리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드시 그 돈을 지불해서 제공받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거기에 그 봉투에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따로 이렇게 버리게 돼 있어요. 네, 재활용이 가능한 그 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버리도록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 또는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물품을 따로 버리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그와 관련된 제도를 일컬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쓰레기 종량제,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이 쓰레기 종량제는 양에 따른다는 뜻인데, 양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가 이제 봉투를 많이 사야 되니까, 더 많이 사야 되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만들어 그런 유인 제도를 포함시켜 놓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쓰레기 양을 많이 배출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이 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건 생산자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생산자가 지지만,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분리수거라고 그러는데, 배출을 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그 수거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책임지고 생산자가 재활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을 하면, 재활용 가능한 분리 배출을 하면 이 제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분리 배출하면 그거를 책임지고 생산자가 뭐 누구를 시키든 뭐 어떻게 자기들이 직접 하든 해서 분리 수거를 합니다. 분리된 상품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 업체한테 그걸 위탁하는 것까지 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탈바꿈이 될 테니까, 생산자, 예컨대 뭐 냉장고를 만든 기업이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생산자잖아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만든 그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그
냉장고가 나중에 이제 다 쓰이고 쓰레기로 나왔을 때 그 냉장고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업체한테 맡기는 거를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쓰레기, 고체 형태의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하에서 버려지고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이 총괄적인 이 쓰레기나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런 걸 운영 관할하는 건 지자체예요. 예, 지자체에서 쓰레기 종량제 관리하죠. 그다음에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대기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황산화물질 이렇게 쓰죠. 또는 뭐 질소산화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먼지 뭐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물질들이 얼마나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지는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의 2015년도를 보면은 이 황산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0.005 ppm입니다. 네, ppm이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요거 질소산화물은 0.032 ppm.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0.5 ppm. 그 다음에 먼지는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누죠.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2015년부터 측정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미세먼지는 4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요거는 23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ppm이라는 건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죠. 환경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무슨 각 오염 물질의 농도가 이거를 초과하면 위험하다, 너무 오염이 심하다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과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이 황산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0.15 ppm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낮죠. 0.05 ppm이니까 굉장히 낮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0.1 ppm이 기준입니다. 환경 기준인데 그보다 낮죠. 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25 ppm이 기준인데 이것도 낮죠. 네. 깨끗한 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미터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둘 다 낮죠. 이 평균적인 거고 이걸 넘어서서 위험 단계가 되는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일 정도 돼요. 네. 이걸 넘는 경우가 1년에 한 7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상태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미세먼지에 대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0년 전부터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농도를 공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이 세졌습니다. 근데 그 경각심에 비해서는 그 경각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점점 미세먼지 농도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대기오염의 현황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사실은 아까 환경 부진의 지곡선을 봤지만 환경 오염의 정도도 좋아집니다. 네,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환이다. 우리나라도 3만 달러 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수질 오염과 관련돼서도 수질 오염 문제를 보면은 요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질 오염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그 강에서 이 물을 뜹니다. 예, 물을 떠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물속 산소 용해도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금속 용해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거든요. 산소 용해도는 크게 보면 그 BOD라고 하는 거, BOD라고 하는 게 있고 CO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COD라는 게 있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그야말로 그 유기물질을 그 오염물질, 그러니까 강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분해를 할 때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요구량, 그게 BOD고요. COD는 화학물질을 넣습니다. 화학물질을 넣어서 그 어떤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요구되는 그 어떤 화학물질이 주로 사용되는 그 물질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 100도씨에서 과망간산 칼륨을 넣고 그거를 이제 그 과망간산 칼륨이 소비하는 산소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한 게 COD죠. 네, COD다. 라고 보시면 되고 BOD랑 COD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강이 있죠. 네,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 이렇게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BOD가 1.2예요. 낙동강은 1.9고 금강은 0.8, 영산강은 0.9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자료죠. 네, 2019년 자료인데 2019년 자료인데 BOD는 그렇고요. COD는 이게 3.9, 5.8, 3.5, 4.7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다. 그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네, 밀리그램 퍼. 보통 이제 요게 한 기준치로 한 3 정도가 되면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BOD 같은 경우에는 다 3 아래니까 BOD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4대강의 그 수질 상태가 이 3이면 2급수거든요. 네, 2급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급수면 맑은 물이죠. 우리가 뭐 직접 1급수처럼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 어느 정도 처리만 하면 오염 물질을 처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근데 COD 측면에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물의 중금속 용해도, 그러니까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그다음에 뭐 칼륨 이런 거 상당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잘 배출이 돼. 한번 들어오면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네, 배출이 되지 않는다. 칼륨이 아니고 크롬이죠. 크롬. 네, 크롬. 이런 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 속의 산소 용해도랑 중금속의 용해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 오염의 정도를 이런 걸로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 4대강과 관련해서 4대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BOD 측면에서는 합격점인데 COD 측면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현황입니다. 각각의 이제 그 오염 물질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그 현황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전적 그 외부 효과 문제로 많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그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외부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전혀 이 고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의미하거든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피해를 줬어요. 내가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제3자한테 부정적 외부 효과, 즉 피해를 줬습니다.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한테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내주면은 상대방이 그 스스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내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내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거든요.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시장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내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오염 문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거를 이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 체계가 따르도록 하는 것. 그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자가 그 문제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부 효과의 내부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정책이라는 게 있죠. 환경 정책과 관련된 환경 정책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직접 규제라고 하는 게 있고 유인 제도,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방법을 써서 인센티브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규제라고 하는 건 정부가 그냥 정해놓고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직접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설정을 해요. 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들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 또는 규제가 뒤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예컨대 뭐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몇 ppm 이상은 배출하지 마라고 하는 A라고 A 기업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직접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형사적인 어떤 조치가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게 이제 직접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 보전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세워두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규제하게 됩니다. 네, 환경 기준을 마련해두고 그게 이제 77년부터 해서 환경보전법이고요. 그게 이제 직접 규제 하나의 대표적인 기본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인제도에는 우리가 교정적 조세라는 게 있었죠. 네.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 또는 보조금. 만약에 환경 개선 행위를 했다, 환경에 좋은 행위를 했다,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기업이 했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있는데 교정적 조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게 쓰레기 종량제, 아까 이야기했던 쓰레기 종량제, 이게 1995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거든요. 예. 이거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너희가 쓰레기를 배출할수록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니까 그야말로 일종의 그 쓰레기를 배출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쓰레기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내가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네. 그게 교정적 교세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배출 부가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금 제도. 이거는 배출 부가금 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된 건데요. 네. 일정한 오염 물질을 배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뭔가 돈을 내놔야 됩니다. 부가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쓰레기 종량제, 이게 아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이거는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네,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환경오염 방지 기금이라고 하는 걸 마련해뒀는데, 환경오염 방지 기금, 이게 언제부터냐면 1974년부터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환경 규제를 하잖아요.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따라야 될 텐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지 시설이 굉장히 고액이 아주 고비용이 드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설치하려고 할 때 정부가 기금 형태로 그거를 마련해뒀다가, 그러니까 배출 부가금 제도 하에서 이 배출 부가금을 거둘 거잖아요. 거두면 요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둬들인 돈을 요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부도 일정한 출연을 하게 해서 요 기금을 조성해 두고, 이 기금 내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 저리,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줘서 이 중소기업은 이 돈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돈으로
환경 친화적인 그 오염 처리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죠.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이제 돈을 주던가 아니면 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을 좀 깎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환경오염 방지 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체로 이제 대기업들한테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해서 배출을 했을 경우에는 저게 이제 그 배출권 거래 제도로 해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형성이 되고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거잖아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배출권이 사고 팔리게 되면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게 되고 그 가격, 배출권 가격만큼 지불을 해야 일정량의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게 배출권 거래제도인데 이 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 리오 회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1992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이 천명된 국제 환경 회의라고 하는 게 열렸었잖아요. 예, 열려가지고 92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로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게 도입이 돼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정적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매긴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격을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게 교정적 조세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정부가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값 정한 거, 배출권 부과금도 정부가 정한 거예요. 네. 근데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시장 가격으로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사적인 해결도 있을 수 있죠. 네, 사적 해결. 네, 사적 해결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제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중도덕, 자선행위 이런 게 있죠. 네. 공중도덕, 내가 도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게 공중도덕입니다. 자선행위, 내가 환경 개선 행위를 해야겠다. 뭔가 내가 자비심을 발휘해서 우리 동네 마을을 잘 가꾸어서 환경이 굉장히 좋게 만들겠다라고 자선행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환경 오염 시설을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기부금 형태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도덕적인 방법이에요. 코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소유권이 잘 확립이 돼 있으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고, 그 합의를 통해서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코즈의 정리입니다. 네, 영국 사람이죠.
네, 코즈라는 사람,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네,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시카고 아파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 뭐 노벨상도 받았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코즈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떤 방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방에서 둘이서 어떤 방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룸메이트입니다. 둘이가 살았는데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고 B라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되면 방 안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B는 피해를 입게 되죠.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직접 규제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너가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너 조세를 내라. 교정적 조세. 돈을 내라. 돈을 B한테 지불해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A가 담배 피지 못하도록 담배 안 피면 보조금을 줄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또는 배출권을 사게 할 수도 있죠. 네가 담배를 피려면 정당하게 배출권에 대한 대가를 내고 지불하고 담배를 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로널드 코즈는 그 모든 것이 소유권이 확립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방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라는 겁니다. 이 방에 대한 소유권을 B한테 준다. 그럼 A가 함부로 이 방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겠죠. 그러면 내가 담배 방에서 피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담배를 피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10이고 담배를 냄새를 맡아서 B가 피해를 입는 건 5다 라고 하면 A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내가 너한테 팔을 줄게. 담배 피게 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는 10의 담배를 피므로 해서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8만 내놓으면 담배 필 수 있으니까 당연히 8을 내놓을 용의가 있죠. 그리고 B 입장에서도 피해가 온대, 담배에 대한 피해가 온대 8을 얻을 수 있으니까 8을 받으려고 하겠죠. A는 8을 줄 용의가 있고 B는 8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원으로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A가 담배를 필 수 있게 됐죠. 그럼 둘 다한테 이득이죠. 이 거래를 통해서. 이 협상을 통한 둘 다한테 이득이 됩니다. A한테 이 방에 대한 권리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죠. 코즈의 재밌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둘 다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코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도 A가 담배를 피므로 인해서 B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 때문에 A가 담배를 피지 못한다면 A도 피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죠.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존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줬는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코즈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와 부자기를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A는 자기를 했죠. 자기를 해가지고 B한테 피해를 준 거죠. 근데 B라는 사람, B의 부자기, 그러니까 부자기가 A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담배를 못 펴서 피해를 얻는 거고, B는 A가 담배를 피는 바람에 피해를 얻은 거죠. 상호간의 피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의 원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B가 원인자가 아니라
A가 원인자라고 하는 건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준 원인자를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결국에는 책임 문제만 따른다는 거예요. 네. 책임 문제. 네. 책임 문제만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그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코즈의 정리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라고 책임 문제는 결국에는 그 효용이 높은 사람이 효용이 높은 쪽으로 협상이 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만약에 피해 정도가 B가 15다라고 하면 이 거래는 성립되지 않죠. 8이라는 거래는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거래는 성립되지 않고 A는 담배를 못 피게 될 거예요. A는 담배를 못 피게 될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담배 안 피는 거예요. 네, 담배 못 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코즈 정리고요. 네. 코즈 정리에 의해서 외부성 문제도 스스로 이제 이게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외부성 문제. 근데 사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코즈의 생각은 그거죠. 이렇게 환경 정책을 쓰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게 되죠. 그렇잖아요. 네. 환경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세워져야 되고 환경과 관련된 입법, 환경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기관들의 사람을 돌리려면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들게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듭니다. 굳이 정부가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인 해결 반드시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효용, 그러니까 비용 편익을 따져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 네. B가 효용이 크다. A보다 담배를 피는 효용이 만족도보다 B의 피해가 크다. 그러면 A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겁니다. 책임 문제.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게 오였다. 그러면 B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편익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코즈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코즈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법 전통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야말로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법 전통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코즈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법 전통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원래 이제 코즈라는 사람이 법학자였거든요. 네, 법학자. 너무 머리가 좋아서 법학도 하고 경제학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뭐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뭔가? 국가가 뭔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하면은 물하고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물과 불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물과 불. 이거 환경 문제죠. 물과 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물은 강입니다. 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에너지죠. 이게. 에너지 문제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은 강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쓰고 방류를 하잖아요. 오염된 상태. 우리가 물을 쓰면 물은 오염됩니다. 오염된 상태로 어디로 가냐? 다시 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물을 먹는 동시에 그 강물이 하나의 쓰레기장이기도 해요. 쓰레기통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거든요. 네,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물을 잘 확보해 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보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인간한테 유용한 물을 잘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물을 잘 관리하면 물을 이용해서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강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물류 시스템으로서 강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풍부하게 강을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버려도 어느 정도 물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는 물의 정화가 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류 시스템으로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상품들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위락 시설. 뭐 여러 측면에서 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생명줄과도 같은 거죠. 여러 기능을 합니다. 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이죠. 우리 에너지 없으면 사실 이 근간이 뭡니까? 이 경제의 근간은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전기 없이 어떻게 이 문명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전기 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 전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그거죠. 네,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원래 불은 뭐였어요? 원래 불을 만드는 거, 즉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원래는 목재였습니다. 네. 나무를 태워서 우리 아궁이에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야말로 에너지를 만들었죠. 열을 냈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방에 자고 요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명 사회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 석탄, 석유, 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태워서 특히 처음에는 석탄이었죠.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18, 19세기 증기기관, 영국의 문명 19세기 영국 문명이라고 하는 건 증기기관입니다. 석탄을 떼서 증기기관으로 에너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석유와 가스를 통해 가지고 전기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국 문명이에요.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문명. 그리고 1940년대 정도 되면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19세기, 20세기 들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19세기부터 활동을 해서 그 석유나 가스의 가격을 혁명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용을 줄였고, 그래서 미국의 전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 뭐 원자력이죠. 네, 원자력.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1940년대에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걸로 이제 원자력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 네. 그 다음 뭐죠? 그게 관건이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근간은 뭐 태양력이나 풍력 두 가지죠. 뭐. 네. 태양력, 풍력. 물론 뭐 조력이나 양수 발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핵심은 아니고요. 태양력과 풍력이 핵심이다라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뭐 최근에 나오는 게 수소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새로운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 하나의 뭐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또는 뭐 수소, 네, 뭐 이런 것들이 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의 함량을 늘리고 우리가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원자력과 관련된 것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원자력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이 터질 위험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핵 폐기물과 관련된 위험도 있거든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온 찌꺼기들이죠. 네, 쓰레기들인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하면 폭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정권 들어와서 원자력을 폐기하고 신재생의 에너지 함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네, 방향인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게 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이 발전한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원자력 발전에 투입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원자력 기술을 쌓아왔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폐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 자체 뭐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환경 오염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그 에너지 수급에 안정적인 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원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서 뭐 이런 에너지 수급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없거든요. 이런 뭐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수입액이 크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에너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 이야기를 좀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책을 바꾸어서 우리 그동안 이제 한국 경제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책을 바꾸어서 역사적 어프로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경제 뭐 근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